절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 이 때문에 지금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아요. 반대입니다. 자, 이 얘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최근에 마흔에 있는 니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성장하거나 하강하는 삶의 치유수단이나 보조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고, 두 번째가 저도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릴 건데, 절규의 화가죠. 저 이 화가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뭉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 슬픔, 죽음의 천사는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내 곁에 서 있었다. 병약함과 정신병, 나는 그 두 가지를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뭉크가 절규를 그린 나이, 그리기 시작한 나이가 29살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29살에 절규를 그렸다? 이 화가는 10대, 20대가 그런 절규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르웨이 사람이죠. 주변에 어린 시절부터 죽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누나였어요. 근데 누나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또 몇 년 뒤에 똑같은 결핵으로 또 세상을 떠나요. 동생들은 대부분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단명했어요. 뭉크도 몸이 안 좋았어요. 네, 빈혈은 기본이고요. 뭉크도 정신이 좀 허약했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했고, 그죠? 코피도 자주 흘리고. 가족 자체가 뭔가 몸이 약했던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왜 심각했을까요? 아버지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남은 자식들이 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종교에 빠집니다. 근데 저는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종교가 있고, 전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너무 힘들 때 어딘가에 기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광신도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광신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 뭉크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첫째 누나까지 죽고. 유명한 얘기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어린 뭉크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너네 엄마가 빨리 죽은 건 너네가 세상에 죄를 지어서다. 회개하라고. 이 말 들으면서 10대부터 살았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전해져요. 가끔씩 저녁을 먹을 때가 되면요, 식탁에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뭘 시켰냐면 어머니 유서를 깼대요. 그러고 저녁을 먹었답니다. 이게 제대로 살겠어요? 뭉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악몽을 꾸면 꿈 내용이 똑같았대요. 엄마가 나온대요. 근데 엄마가 나오는데 왜 악몽이냐? 온몸에 피 흘리면서 나온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런 모든 감정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막 올라올 때 그걸 캔버스에 뽑아내면 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좋아서 그린다기보다 살려고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캔버스에 뽑아내는 거예요. 그 분출 욕구가 해소가 되거든요. 자, 이 얘기 들으신 다음에 그림 봐보세요. 아픈 아이, 침대에 누가 누워있죠. 얼굴 창백한 거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 잡아주고 있죠. 고개 푹 숙이고. 저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은 누나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잡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은 이모예요. 이모가 좀 챙겨줘서 뭉크를 화가로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뭐냐면 지금 들은 거예요. 이제 못 고쳐요. 누나도 엄마와 똑같은 결핵으로 사망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기도하는 노인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집에 오면 불 꺼놓고 저렇게 있었대요.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래도 이모가 도와줘서 화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끔찍했던 화가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인이 되고 친구와 길을 걷는데 노을 지는 시간대였대요. 근데 그날따라 노을이 너무나도 새빨간색이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빈혈을 느꼈대요.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대요. 그날에 대해서 뭉크가 일기장에 써놨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친구들과 산책을 나갔다. 갑자기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죽을 것 같은 피로감에 멈추어 서서 난간에 기대었다. 검푸른 현만에 마치 화염 같은 핏빛 구름이 걸려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혼자서 불안에 떨며 자연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를 느꼈다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끝나고 바로 작업실로 향해요. 뭐 그렸을까요? 당연히 절규겠죠. 그날 그렸던 게 절규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주의의 정점에 있다 그래요. 표현주의,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막상 풀어보면 별말 아닙니다. 표현한다고 하죠. 표현주의 작가, 표현주의란 말 들으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그 대상을 외부에서 찾지 않아요. 어디서 찾을까요? 내 안에서 찾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자 하는 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공포이자 내 안에 있는 슬픔이자 분노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캔버스에 표현한다고 해서 표현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다 세요. 그리고 표현주의 화가들은요, 안타깝게도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이 절규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몇 개 짚어드릴게요. 더 재밌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절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 얼굴 유명하잖아요. 저 입 때문에 지금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소리 지르고 있다. 반대입니다. 자연의 절규를 들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절규는 자연의 절규예요. 두 번째, 나와 내 내면과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소용돌이쳐요. 구분이 되세요? 뭉크의 몸은 소용돌이치죠. 그리고 이어져요, 강으로. 그리고 하늘로 이어집니다. 근데 나와 상관없는 인공적인 다리, 안 흔들리죠. 아까 친구들과 같이 걷고 있었다 그랬죠. 친구들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친구들도 안 흔들려요. 나와 자연만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날 죽일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하고 내가 제일 못난 놈인 거야. 자연이 날 죽일 것 같다. 그 모든 감정이 들어간 게 이 절규인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제가 뭉크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안 닮았잖아요, 지금. 왜 안 닮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전 이런 게 이상하게 궁금해요. 전 사실은 뭉크 절규 봤을 때 뭐 미술 사조보다 그런 게 더 궁금했어요. 왜 머리가 없을까? 그죠? 왜 없을 것 같으세요? 학자들이 뭘 찾아냈냐면 절규를 그리기 전에 뭉크가 전시를 봤답니다. 그 전시 중에 하나가 미라 전시였대요. 실제로 저 미라와 비슷한 미라가 전시돼 있었답니다. 거기서 인간 최악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거는 본인 얼굴을 그린 게 아니에요. 그 미라의 얼굴에서 최악의 공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저런 거예요. 자, 그리고 뭉크는 사실은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구나. 그나마 다행인 게 본인 발로 정신병동에 가요. 근데 전 이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치료도 받았죠. 치료 받으면서 그림도 좀 밝아져요. 근데 뭉크를 변화시킨 건 화가죠. 항상 화가들도요, 다 연결돼 있고요. 다 존경하는 화가들 있고요. 다른 화가한테 영향받아서 변하기도 합니다. 뭉크를 변화시킨 화가가 누굴까요? 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흐예요. 뭉크 일기장 보잖아요. 고흐를 가장 존경한다고 써놔요. 왜 그랬을까요? 왜 뭉크는 고흐한테 그렇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참고로 뭉크의 그 움직이는 듯한 붓터치 있죠. 그것도 고흐한테서 온 거예요. 고흐 생전에 한 점 팔았죠. 뭉크가 지금 정신병동에 가 있잖아요. 고흐도 정신병동에 갔죠. 그 정신병동에서 그린 최고의 걸작이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이거 화실에서 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 정신병동에서 그렸어요. 그죠? 고객 만나서 귀 잘라가지고 그 이후에 정신병동 갔잖아요. 뭉크는 뭘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뭉크는 이미 1890년대에 고흐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몰랐답니다. 근데 그걸 듣게 돼요.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도 나만큼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됐는데 뭉크는 놀랐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의 그림에서는 희망이 보일까? 너무 신기해. 나는 계속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희망을 그리지? 그게 너무나 놀라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뭉크는요, 고흐의 주제까지도 따라가요. 뭉크도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뭉크도 몇 점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좌측에 있는 게 초기에 별이 빛나는 밤. 아직은 반고의 붓터치를 배우지 않았어요. 느낌 오시죠? 붓터치는 배우지 않았어요. 주제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뭉크는 반고의 붓터치를 그대로 이어가요. 자, 실제로 뭉크 일기장에 써 있는 말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고흐는 그의 짧은 일생 동안 자신의 화염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는 화염과 숯을 그의 붓에 불붙였고 예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랐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보다 좀 더 오래 살고 있지만 고흐처럼 생각하고 열망한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불꽃들이 소멸하지 않고 불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를 라고 써져 있어요, 일기장에. 어느 정도로 존경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뭉크는 정신병을 퇴원하고 나아져요. 이 화가의 일대기를 보잖아요. 물론 중요한 건 있어요. 평생 대인기피증, 평생 우울증을 앓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말년의 약 30년 기간을
혼자 외딴 곳에 저택을 구입해서 혼자 살아요. 거기서 평생 그림만 그리다 죽거든요. 근데 뭉크는 변화해요. 네. 희망의 화가로.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이라 그랬죠. 오슬로 국립대학교에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 강당에다가 그림을 그려줄 화가를 공모전을 열어요. 뭉크가 지원해요. 내가 저 대학교에 그림 그려주겠다고. 아시겠지만 절규 같은 거 그리면 큰일 나요. 대학교에 절규 같은 분위기의 그림을 벽화로 그리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세거든요. 뭉크는 변화한 본인을 그 학교 벽화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전 이 그림 설명을 가장 좋아해요. 항상 이 강연도 많이 하는데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20대 때 계속 죽음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럴만 하죠.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생이. 그죠? 아버지는 그러고 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근데 변화됐어요. 절규, 20대 때 절규를 그린 화가가 50대 때 그린 거 보세요. 전 이 그림을 꼭 보여드려요.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그림이기도 해요. 비교해보면 바로 알죠. 뭘 말하고 있는지. 태양이죠. 제가 봤던 그 어떤 태양보다 가장 강렬하게 빛나요. 그죠? 두 번째, 본인이 사랑했던 노르웨이의 풍경을 함께 담아놨어요. 뜨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건 그냥 태양이 아니에요. 노르웨이, 북유럽이죠. 자연현상이 많잖아요. 백야현상 들어보셨죠? 백야는 뭐예요? 계속 낮이에요. 근데 저는 뭉크를 공부하다 처음 알게 된 건데 극야현상도 있더라고요. 전 사실 극야는 잘 몰랐었어요. 찾아보니까 반대인데 해가 안 뜬대요. 겨울에 일어난대요. 11월부터 2월 사이에 한겨울에. 근데 해가 안 뜬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글만 봐서는. 찾아봤죠. 어떻게 되냐면 너무 신기한 게 해가 아침에 뜨긴 떠요. 반쯤 떴다가 다시 들어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노르웨이 사람들 미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비가 우중충한 날에 3일 연속만 돼도 얼마나 힘들어요. 한겨울에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사람 우울해져요. 특히나 감성 예민한 사람들.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 단순한 태양이 아니라 봄이 왔다예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거. 인생이기도 하죠. 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어두운 시기가 지나야 가장 밝은 빛이 뜬다. 뭉크는 이걸로 본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이런 태양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저는 항상 뭉크를 희망의 화가라 그래요. 그 증거가 뭘 것 같으세요? 노르웨이 가잖아요. 뭉크의 절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 증거가 뭘 것 같으세요? 모르셨죠? 이 지폐가 지금은 안 써요. 2020년까지 썼어요. 앞면에 뭉크 있죠? 뒤에 뭐 있어요? 절규가 아니에요. 물론 넣기도 애매하지만 절규를 그림에다가. 그렇죠? 꺼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게는. 태양을 그려놨잖아요. 이게 노르웨이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지폐에도 새겨져 있었던. 절규와 비교해보세요. 말년작. 어떠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연이 날 죽일 것 같다. 근데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있죠.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에 뭉크가 변화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근데 반대로도 된다고 생각해요. 삶의 긍정을 느낀다는 거. 저는 이런 화가들 보면서 뭉크 특히나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삶의 긍정?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요.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전 그때 이런 그림들 보면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뭉크가 증명했어요. 뭉크, 가족들 다 단명했죠. 놀랍게도요. 20대부터 죽겠다 외치던 화가 80대까지 살아요. 유일하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스페인 독감 유행했어요. 걸렸어요. 나았어요. 실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스페인 독감에 걸린 자화상도 있어요. 그 와중에 그림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80대까지 산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뭉크가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나는 예술로 삶과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내 그림들이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삶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봐라. 그러면 분명 돌파구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뭉크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